많은 이들의 오해와는 달리 최근 걸프만에서의 미국의 움직임은 워싱턴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는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냉정한 현실은 걸프 국가들이 이미 조용히 자국 영공을 폐쇄했고 펜타곤이 그곳에 위치한 군사기지를 이용해 어떠한 군사작전도 개시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만약 계획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한방이었습니다. 워싱턴이 F-15 3개 비행대대를 요르단에 배치했을 때조차 암만 당국은 즉각 자국 영공이 이란을 겨냥한 어떤 미사일도 통과하는 경로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쪽으로부터의 공격 야망에 또 다른 문이 닫힌 셈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디에서 공격할 것일까요? 한 이스라엘 군사 분석 전문가는 만약 군사 행동이 있다면 미국은 거의 확실하게 해군력, 구체적으로는 해상에서 작전 중인 항공모함 전력만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제 군사 전문 매체들을 통해 유출된 한 정보는 관측통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펜타곤이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는 진짜 전선은 이란의 북쪽, 즉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기습적인 공격 방향이지만 이는 극도로 위험하고 전략적 가치가 높은 방안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보여주기식 공격이 아니라 예상을 뛰어넘는 힘을 가진 선제 타격입니다. 여러분, 이란과 아제르바이잔의 관계는 과거 꽤 견고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하고 깊은 동맹 관계가 있었으니 바로 이스라엘과 아제르바이잔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군사 전략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강경 대응을 선언한 이후 수많은 미군 수송기들이 이란 북쪽 국경과 맞닿은 세 나라에 조용히 착륙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항공편을 수용한 투르크메니스탄이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왜 군사 전문 매체들이 이 사실을 더 일찍 발견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해답은 스텔스 전술에 있습니다. 미군 항공기들이 아제르바이잔, 특히 투르크메니스탄 영공에 접근할 때 이들은 일제히 모든 위치 신호를 끄고 레이더에서 사라져 완전한 스텔스 상태인 고스트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덕분에 착륙 작전은 공개적인 감시 시스템에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수행되었습니다. 이제 군사 분석가들은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걸프만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북쪽과 걸프만 양쪽에서 공격 태세를 준비하여 이란을 겨냥한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양동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상징적인 군대 이동이 아닙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단지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라면 왜 병력 증강 작전은 여전히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목표가 단지 협상이었다면 워싱턴은 오래전에 멈췄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크고 명확한 가능성, 즉 전쟁이 다가오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불과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세계는 일련의 극도로 충격적인 사건들을 목격했습니다. 국제 관측통들을 경악하게 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백악관 방문은 잠시 제쳐두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뜨거운 쟁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동 지역 전체의 힘의 균형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는 은밀한 신호와 움직임들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징후들은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일부 걸프 동맹국들 간의 다자간 협력이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을 포함하여 일련의 군사 및 외교적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세계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더 위험한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일련의 이례적인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언론은 원래 18일로 예정되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백악관 방문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행동을 군사 공격의 위험이 매우 가까워졌다는 명백한 신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걸프만과 이란 북부 양쪽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급히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외교적 만남의 이면에는 일련의 군사적, 전략적 행보들이 긴밀하게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의 백악관 방문을 둘러싼 상황은 잠시 접어두고 전체 군사 분석가들을 뒤흔든 정보가 방금 공개되었습니다. 아바스 아라크치 이란 외무차관은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한 일부 폭탄이 폭발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기술적 결함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폭발을 기다리는 재앙일 수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란 핵시설 내부에 불발탄이 있으며 그것은 일반적인 폭탄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언급된 것은 GBU-57AB로 현재 미군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벙커버스터입니다. 각각의 무게는 13톤이 넘으며 그중 5톤은 핵시설이나 지휘 벙커와 같은 지하의 견고한 구조물을 파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고성능 폭약입니다. 특히 이 폭탄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 스피릿에 의해서만 운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GBU-57을 B-52 폭격기에 장착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 무게와 특수한 구조 때문에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B-2만이 이 폭탄을 효과적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원래 미국은 북한의 초심층 벙커 목표물에 대응하기 위해 GBU-57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란이 이 폭탄이 실제로 사용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불발탄이 핵시설 내부에 남아있을 때 방사능 유출, 보호 시스템 붕괴 또는 의도치 않은 기폭의 시나리오는 일반적인 공습을 훨씬 뛰어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을 정말로 등골 오싹하게 만드는 점은 불발탄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무기 자체의 보안 등급에 있습니다. GBU-57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이스라엘과도 공유되지 않은 전략적 수준의 최고 기밀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부가 온전한 상태로 이란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현대 군사 이론에서 적의 영토에 떨어져 파괴되지 않은 모든 장비는 즉시 기술 복제를 위한 역공학 리버스 엔지니어의 대상이 됩니다. 이란은 과거 미국의 무인 항공기로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샤헤드 136, 샤헤드 129 등 다양한 파생형을 포함한 자국산 UAV 생태계가 탄생했고 이는 현대 전장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GBU-57의 제어회로 기판이 온전하다면 이란은 단순히 벙커버스터 폭탄을 복제할 기회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유도 시스템, 내구성 소재, 기폭 장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핵심 기술 원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는 지역의 국방 능력 균형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획기적인 기술적 진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조용한 기술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지상에서 테헤란은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도의 팔레스타인 광장에는 이스라엘이 시작하면 이란이 끝낸다는 문구가 적힌 거대한 포스터가 등장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선전이 아니라 전략적 경고입니다. 만약 텔아비브가 먼저 공격하면 테헤란은 이 지역에서 과거 발생했던 전격전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단기적이지만 극도로 높은 강도의 충돌 모델로 확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가운데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적인 발언이 다시 한번 회자되었습니다. 지난 12일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끝내달라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는 실제 전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란이 전체 대결 구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테헤란이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광장에는 공항, 방공기지, 지휘본부 등 이스라엘 영토 내의 군사 목표물 목록이 인쇄된 거대한 포스터가 공개적으로 게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란 측에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테헤란 관리들은 지난 12일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매우 관대했으며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사전에 경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이란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우리는 미국인들과 직접 충돌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매 공격 전에 그들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다음 발언이야말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신중하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이번에 미국이 전쟁을 시작한다면 이란은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을 전력으로 공격할 것이다. 동시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한 분석은 점점 더 명확해지는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며칠 전 뉴욕타임스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이란이 미사일 기지와 탄도미사일 탄약고를 복구했으며 이것이 최고 수준의 전략적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이스라엘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최대 2연기까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규모의 작전을 위해 배치된 수천 기의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은 제외한 수치입니다. 이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텔아비브와 주요 군사 중심지가 첫 번째 목표가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란이 약 4연기의 각종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2연기가 이스라엘 영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으며 나머지가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이라면 극도로 무서운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이러한 수량 제한으로 인해 테헤란은 걸프만 전선을 열 수밖에 없으며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전략미사일 재고는 빠르게 감소할 것이고 이란은 주 전선에 대한 압박을 줄이고 적의 화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걸프만의 미군 기지로 공격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공격은 전술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을 건 행보입니다. 최근 발표된 분석은 만약 충돌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이란은 첫날에만 이스라엘에 500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사전에 계획된 의도적인 파괴 행위입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군사 인프라, 공항, 방공 시스템, 통제센터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될 것입니다. 왜 미사일 프로그램이 핵심 쟁점일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모두 이란이 핵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핵만 논할 수 없다. 미사일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공통된 견해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는 서방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요소가 핵이 아니라 바로 미사일 프로그램이라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에게 현재의 전략적 위협은 더 이상 핵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입니다. 뉴욕타임스 소식통에 따르면 테헤란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재개할 시간이 아직 남아있지만 미사일 능력은 이미 완전히 복구되어 높은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충격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한 세계의 많은 수도들이 핵무기로 공격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성명과 함께 이스라엘은 명확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워싱턴과 테헤란 간의 어떤 합의도 다음 모든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중단, 우라늄 농축 능력을 제로 수준으로 낮출 것, 이미 농축된 모든 우라늄 폐기,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 미만으로 제한, 이란의 지역 내 모든 대리 세력 네트워크 해체, 포괄적이고 지속적이며 시간 제한 없는 감시체제 구축,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한 고위 안보장관은 유럽조차도 이란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만약 통제되지 않는다면 베를린, 파리, 로마와 같은 대도시들이 어떤 확전된 분쟁에서도 목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란은 왜 미사일 협상을 단호히 거부하는가? 군사 분석가들에 따르면 핵심적인 이유는 이란이 충분히 강력한 장거리 방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언돔과 다층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반면 테헤란은 방어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사일을 이용한 선제 공격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거리를 줄여야 한다면 이란은 사실상 원거리 억제 능력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그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란의 일부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더라도 그 수량은 상징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대규모 공격으로부터 국가 전체의 영공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전략적 현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란 공군은 현재 거의 현대적인 작전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도미사일 보유고는 이란이 핵시설에 대한 일련의 공격 이후 억제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테헤란에게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계속 압력을 가할 때 이란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은 이란이 모든 전략적 전투 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공도, 공군도, 미사일도 없다면 저항하거나 반격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란은 미사일 프로그램을 협상 불가능한 레드라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 내부에 더 온건한 지도자들이 있더라도 미사일을 포기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반격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어제 국영TV를 통해 생중계된 아바스 아라크치 이란 외무차관의 최종 성명은 모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사일 프로그램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기하거나 제한을 받아들이는 일은 없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핵 프로그램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걸프만에서 매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도가 이란 소속 유조선 3척을 납포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미들 이스트아이,
미들 이스타의 폭로에 따르면 모든 납포 활동은 인도 해안 경비대에 의해 이란 바로 옆에 전략적 해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도는 지리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걸프만에서 인도 병력의 존재는 관측통들에게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배치 이유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아직 없지만 초기 분석에 따르면 이 움직임은 뉴델리와 UAE 간의 국방협정, 그리고 특히 최근 미국과 인도 간의 군사무역 협력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납포된 3척의 선박이 그림자 함대, 샤도우 플릿, 즉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불법 석유를 운송하는 전문 선단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재가 강화된 시기에 이란에게 중요한 재정적 생명줄이었습니다. 인도가 이 석유 밀수 경로에 직접 개입한 것은 테헤란의 재정뿐만 아니라 전략적 위신에도 강력한 타격을 입힌 것입니다. 이 정보는 이란이 인도로 향하던 이스라엘 유조선 2척을 납포한 사건 직후에 발생하여 이것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계산된 일련의 보복 조치일 수 있다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미사일 공간에 대한 통제권을 잃고 외교적 압박에 직면했으며 이제는 불법 석유 경로까지 봉쇄당하면서 이란은 모든 방향에서 압박받는 형세에 놓여 있습니다. 인도 병력에 의한 이란 유조선 3척 납포 사건은 단순한 단독 행동이 아니라 전략적인 보복 조치일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만약 이란이 여전히 강력한 억제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뉴델리는 이처럼 대담한 행동을 감히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워싱턴이 이란 주변의 군사적 주둔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는 걸프 국가들과 미국의 자신의 역할을 증명할 기회를 활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 여론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갑자기 백악관에 가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합의가 체결되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일부 양보를 한다면 합의에 서명하고 총성 없이 이룬 외교적 승리라고 선언할 수 있다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미 행정부의 어떤 관리도 그 발언을 확인하거나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단지 과시적인 정치적 발언일 뿐 백악관의 공식 정책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또는 워싱턴이 외교적 성공을 선언하기에 충분하면서도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후 미국이 분쟁 후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한 합의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양동작전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정치적 평화, 실제 현장에서는 전쟁, 각자가 국제사회 앞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과거 12일간의 전쟁 선례처럼 옛 시나리오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초반에는 관망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화해 중재자 역할로 나타나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워싱턴이 초기 단계부터 참전한다면 테헤란은 이란이 모든 병력을 동원할 것이며 더 이상 어떠한 제한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론이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무누신 같은 측근들이 트럼프를 이란과의 나쁜 합의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이스라엘 언론 정보에 의해 유도되는 동안 이것이 단지 여론을 조작하여 정치적 반응을 유도하려는 심리전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이 방금 새로운 레드라인을 설정했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란과 핵 합의를 체결하면 이스라엘은 그 합의에 구속되지 않고 테헤란을 선제 공격할 권리를 보유할 것입니다. 과거 텔아비브는 미국이 먼저 나서기를 원치 않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통해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란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전략적 역할이 뒤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단지 정치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무기, 장비, 항공기, 군함을 중동에 집결시킬 합리적인 군사적 이유는 없습니다. 병력 배치 속도는 날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모든 징후는 이것이 단순한 외교적 위협이 아니라 전쟁을 위한 실질적인 현장 준비임을 보여줍니다. 방금 업데이트된 군사 항공 추적 데이터는 충격적인 지도를 드러냈습니다. 불과 지난 6시간 동안 많은 미군 수송기들이 본토 영공을 떠나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들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상징적인 행동이나 정치적 메시지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현장 배치이며
협상이 아닌 군사적 대결 시나리오를 위한 준비입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이란 대표 아바스 아라크치는 최근의 협상이 단지 협상 방식에 대한 논의에 그쳤을 뿐 어떠한 실질적인 내용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다음에 아바스 아라크치가 오만에 올 때는 상세한 양보 계획안을 가져와야 하며 미국은 지역 동맹국들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모든 징후들이 이란을 포함하여 아무도 지금 당장의 어떤 합의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합의가 있다면 그것은 단지 종이 문서, 언론의 승리를 선언하기에 충분하지만 실제 분쟁을 막기에는 힘이 없는 공허한 정치적 산물일 뿐일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미국의 아랍 동맹국들도 이스라엘도 그리고 특히 이란도 믿지 않습니다. 테헤란이 어떤 위대한 합의에 서명하더라도 그들은 다음날 아침 선제 공격을 당할 것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위험한 점입니다. 모든 서명이 전쟁 준비를 동반하는 신뢰 없는 외교입니다. 현재 모든 군사정보 소식통들은 우려스러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이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것이 단지 훈련이나 정치적 과시라고 설명할 방법이 더 이상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펜타곤이 걸프만 지역에 패트리엇 및 사드 방어 시스템 배치를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준비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력은 이미 배치되었고 시스템은 가동 중이며 중동의 미군 방공망이 공식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격 준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인 시점에서 질문은 더 이상 공격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공격할 것인가이며 바로 그때 하나의 전략적 의문이 떠오릅니다. 미국은 이슬람 세계의 가장 신성한 달인 라마단 기간에 이란을 공격할 것인가?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메시지는 테헤란뿐만 아니라 더 이상 시간, 종교 또는 상징의 안전지대는 없다는 차가운 경고를 중동 전체에 보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